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월 25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포함이란 문구가 떠서 좀 당황하셨죠? 네, 평상시 영상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쿠팡 좀 도움을 부탁드렸더니 쿠팡 측에서도 광고를 여기저기 좀 영상이 길다 보니까 몇 군데 표시가 나게 나타나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슈화 시켜주세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상황. 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네, 실장 카페에서 하다가 봤습니다. 네, 분양권 전매를 했는데, 샀는 사람이 중도금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상황. 김앤장한테서 서류가 날라왔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에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돈 안 내고는 못 버티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요? 분양권 팔았던 사람들 발 뻗고 자기는 글렀다. 좀 악용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원분양자예요. B에게 팔았어요. 근데 B가 잔금을 칠 능력이 안 돼요. 계약금밖에 안 들고 있었어요. 입주는 임박했어요. 그러면 C에게, 정체불명의 C에게 토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정체불명의 C는 잠적해버리면 최종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A하고 B한테 연대보증 책임을 물리는 이런 상황,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센터 퀸즈 W. 그럼 저런 사태가 왜 건설사가 이를 악물 수밖에 없느냐?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 아시나요? 고정금리를 급격한 금리 변동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감원에 두드려 맞고 바로 사과하고 꼬리 내렸어요.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은 일개 개인들은 돈을 다 물고 말았을 거예요. PF 작년 말까지 우리는 PF 160조라고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PF 익스포저를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여기 직접 대출은 160조지만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조 규모. 이 상상치 못할 부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럴 상황. 지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금융센터 퀸즈 3년 전에 분양권을 매도한 분양권의 현 소유자가 미납 잔금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건설사가 급박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서 김앤장. 내용 증명에는 이렇게 왔다네요. 1번 타자인 글 작성자입니다. 글 작성자가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가 계약금 10% 내고 분양금 취득했고 그 다음에 2번 타자에게 토스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9개월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분양권을 토스해 줬습니다. 근데 3번 타자가 다시 2023년 12월에 이 분양권을 죄송합니다. 이 분양권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냄새가 좀 솔솔 풍깁니다. 지금 24년 1월이잖아요. 혹여나 누군가를 3번 타자를 기용을 했다면 2번 타자가 잔금 칠 능력이 안 돼서 3번 타자를 기용을 했다면은 요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죠. 그리고 3번 타자는 잔금 9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안 냈대요. 안 냈어요. 잠수를 타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자, 이게 제일 무서워. 연대 보증, 연대 채무, 이거 제일 무섭잖아요. 이것도 1번 타자와 2번 타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을 청구합니다. 라고 나와 있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계약서에 있대요. 분양권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 사항에 따르면 권리 의무 승계 후라도 양수인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번 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아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기아는 연대 책임을 진다.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태하고 비슷하잖아요. 급격한 금리 변동이 있을 때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동할 수 있다. 그 사태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합법적으로 공인중개사 달끼고 거래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3번 타자가 잔금 90%. 그러니까 전부 다 집은 5억, 6억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한 5천만 원 들고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되면 내 탓,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김앤장입니다. 김앤장. 딴 데도 아닙니다. 건설사도 여기를 통하면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겠죠. 이슈가 안 되면은 정말 이거 온전히 덤터기 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수많은 분양권이 오고 갔는데요. 그 중에 누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3자에게 3번 타자를 기용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 9월입니다. 2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3번 태자가 잔금을 대지 않는데 2번, 3번 간 거래가 발생했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죠. 이게 23년 12월에 해가지고 1월에 말에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저 말에 한 달 남겨놓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니. 이분도 이걸 우려하셨네요. 2번 타자와 3번 타자가 짜고 거의 3번 타자를 내세우고 3번 타자에게 넘기는 척하고 3번 타자가 잠적해버린다. 건설사에 전화를 해보니 이런 경우가 있대요. 이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징당하는 이런 상황, 아무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놀랐다. 내용 증명을 받고 화가 났다. 잔금 미납 세대가 다수 있다.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거 한두 건 가지고 건설사가 김앤장을 고용해갖고 했겠습니까? 여러 건이 물려 있으니까 김앤장도 돈 안 되는 일 하겠습니까? 이거 한 건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 근데 1번 타자였던 이 사람에게도 90% 중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 측에서. 연대 책임이란 단어의 의미가 90% 잔금을 같이 부담한다는 뜻이면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근데 연대 책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빵꾸 났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급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슈화 시켜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슈 안 시키면 진짜 이거 덤터기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슈화에 동참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 딴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연대 책임 이런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을 그것도 모르고 했냐? 이게 누가 그거 다 꼼꼼히 다 읽어봅니까? 근데 다른 GS, 롯데, 레미안, 엄청난 건설사들의 계약서도 구해서 보셨대요. 연대 책임, 연대 보증 이런 식의 단어가 조금씩 달랐지 유사한 내용이 하나씩은 삽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도 내용 증명 받은 사람. 한두 명을 상대로 김앤장을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화 되면은 덮일 수 있는 상황, 이슈화 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되는 상황. 분위기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1월에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신생아 특례가 풀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되느냐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다는 거죠. 특례 우대형 아직 6억 이하 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DSR 우회하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 상승으로 신생아 특례처럼 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한 번 더 상승한다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면 누군가는 또 투자로 요 마지막 DSR 우회해서 또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럼 누군가는 또 궁지로 몰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고 했던 사람들 궁지로 몰릴지도 몰라요. 제가 일본 책 내용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책 내용 너무 좋대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안 보고 지나가시죠. 한번 보세요. 전세가 받쳐준다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하고 다른 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전세가 받쳐주는데 전세에 받쳐줄 인구가 쭉쭉 빠져요. 1년에 거의 1% 가까이 0.7% 거의 한 3만 명 정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2인 가구 1세대로 쳐도 1.5만 가구가 사라집니다. 전세 놓고 있는 사람들 전세 입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올해 93만 개, 내년에 94만 개.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자, 이제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 동참해 주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문구가 자꾸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쿠팡 링크,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저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서 이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거래량 특례가 아예 없었을 때, 아무런 것이 없었을 땐 1000건 정도의 거래량의 수준, 거기에서 플러스 30% 정도 알파까지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베타까지, 네, 베타까지 더해진 상황.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직 남아있는 이런 상황. 1월의 거래량은 한 1800건 수준까지도 나올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매도 물량. 오늘은 무슨 요일? 목요일요, 목요일. 목요일은 물량이 감소하는 날이에요. 근데 증가했어요. 53,275개. 작년 최고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팔려고 난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주택자 중에서 막 9주택하고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제가 일본 그 책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길하지 않습니까? 물량 왜 이렇게 늘어나지? 목요일인데도. 전세 물량도 일주일 전 대비 오늘 대비 늘어나 있는 상황. 월세 물량도 보십시오. 늘어나는 추세 느껴지시나요? 전체 임대 물량도 늘어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이 틀렸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는 한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점프하는 것들은 거래량 82건, 거래량 굉장히 적었던 시절. 시뮬레이션 살짝 수정했습니다. 1월달 내용 수정만 했습니다. 1월달 내용만 1800건으로 늘려놨습니다. 이게 특례 우대영하고 신생아, 야 니는 그것도 모르나? 신생아는 1월 말에 하잖아. 1월 말부터 대출 나오는 거 맞습니다. 1월 말부터. 1월 29일인가? 1월 29일인가? 그때부터 대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대출 나올 때 계약하나요? 사전에 계약을 하나요? 그 전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첩되는 시기다. 거래량 80건대 양호해졌습니다. 70건대의 거래량, 막 60건대의 거래량, 50건대의 거래량도 봤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때 1월 2주차가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 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해운대 투자니브데일스 16억, 여기 한 20% 떨어지는데 여기 조금 더 한 24, 5%까지도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33%, 2층은 조금 더 할인되니까요. 자, 삼익빛이 소형평형 43%, 나머지는 뭐 20% 전후의 거래량. 그래서 보면은 좀 세핑이 아파트들, 예. 세핑이 아파트들. 동네래면 아이파크 요 공식처럼 60제곱미터면, 전용 60제곱미터면 6억, 84제곱미터면 뭐 8.4억, 뭐 요 정도 가격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56대 SK뷰 요 좀 특수한 거 빼고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0% 하락.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 1억만 더 떨어지면 거의 반토막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또 이야기해요. 이 고점에 거래되는 거, 얘는 고점에 거래됐던 거 한두 개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호가의 구름대 보셨잖아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보면 그때 호가의 구름대를 볼 수 있어요. 그때 거래는 한두 건이었지만 안 팔려고 해서 거래가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네,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막 줄 서가 있었는데 안 팔려고 했어요. 호가가 너무 높았거든요. 사기도 힘든 가격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시장 분위기를, 이 한두 건의 고점 거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맞다. 그러다가 가격이 푹 주저앉았을 때, 털썩 주저앉았을 때 이때도 거래가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면 이건 폭락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때 매물대가 여기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한 25% 정도 빠져 있는 모습.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직거래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30%, 또 25% 정도 빠지는 것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또 진면목이 나타나네요. 승수도 저층은 별로 비교적 없는 편인데 한 32%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 요 정도. 그래서 부산의 지금 평균 하락률 이것 저것 합쳐보면 한 28% 정도 된다. 이 무슨 소리야? 너 안 떨어지고 있잖아. 가격 높은 데 애들은 굳히기, 여기는 그럼 굳히기, 밑에 애들은 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그 중간쯤이 어딘지 보니까 부산은 28% 하락하는 것 같더라. 요 정도 느낌.
여기는 보면은 또 20%, 20%, 30%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이 좀 상대적으로 싼 것, 대구 기준으로는 평당 1,000만 원에서 한 3억 4천, 3억 이하, 부산은 4억 이하가 거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오래된 것들. 해운대구 특히 여기에 구축들이 특히 근래에 힘을 많이 못 쓰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1차 충격, 2차 충격, 3억 5천.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올해 1월 거래량이 가장 많을 수도 있다. 상고하저, 상고하저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저하고가 바람직해 보이겠지만 갈수록 그 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50%, 3억 이하가 50%.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2.4억만 가지고 있어도 중간 정도는 되니까요. 2.4억, 순자산 2.4억, 3억짜리 아파트 약간의 부채를 끼고 사는 그 정도가 딱 그냥 표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50%. 6억 이상 거래량 꼬리를 내렸습니다. 꼬리를 내렸어요. 1월달 들어서 조금 더 거래가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럼 비싼 아파트라도 싼 거 정리하고 비싼 거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비싼 거의 거래량이라도 늘어나 줘야 되는데 싼 거 정리하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네, 쿠팡 다시 한번 요 나오고요. 분양권 거래량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총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 사례는 21년도의 사례였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한 100건씩. 그래도 연중 좀 많았을 때는 이건 3년 초반에 일은 3년이 지났으니까 얘들은 좀 건너뛰더라도 연평균 거래량이 23년도에는 연평균 거래량이 한 거의 2,000건 가까이 나오네요. 2,000건. 누가 저런 사례에 엮여들지 모른다. 분양권을 타고 팔았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저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 디탈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혼자 아니면 소수의 사람 몇 명만 발버둥 치면은 그거 이슈화 시킬 수 없습니다. 22년도에도 연중 거래는 한 1,500건 정도 되어 보이고요. 1,500건? 네. 21년도 이 끝자락 9월 달에 거래를 했는데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조금 줄일게요. 전세 문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 작년도 2년 전에 1월 달하고 갑하고 갭 차이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언론에서 뭔 소리를 해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